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의 평범한 간호사 은지라고 해요. 올해로 딱 30살이 되었어요. 30 어른이 되는 기점이자 큰 계획들을 세워야 할 나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에게 30은 그저 가족이라 부를 만한 곳 없이 이 세상에서 한 해를 더 살아냈다는 걸 의미하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저는 고아예요. 제 기억은 보육원에 온 게 없는 하얀 벽에서부터 시작돼요. 부모님이 누구신지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남아있지 않아요. 제 어린 시절은 다 함께 먹는 식사, 기부받은 옷가지들, 그리고 나만의 가정을 갖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마 그래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병원은 제 집이 되었고 환자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제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병원 일은 고되고 길어지는 근무는 온몸의 기운을 쏙 빼놓기 일쑤였죠. 하지만 퇴근 시간이 되어도 저는 바로 집으로 향하는 대신 노인병동에 잠시 더 머무르곤 했어요. 어르신들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죽을 한 숟갈 떠먹여 드리고 주름지고 앙상한 손을 그저 잡아드리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제가 무언가를 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따뜻한 정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 삶은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갔어요. 낮에는 일에 전념하고 늦은 밤이면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오는 나날이었죠. 제 친구들은 모두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출근이 늦을지언정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보면 망설임 없이 차를 세워 도울 사람이었으니까요. 언제나 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미소와 분주함 뒤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이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제 손을 잡아줄 한 남자, 언제나 따뜻한 불이 켜진 작은 부엌, 그리고 저를 엄마라고 불러줄 아이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꿈이자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제 기도가 드디어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희망을 가져다 준 사람은 바로 민준 씨였어요. 가장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죠. 첫 만남부터 저는 그에게 완전히 끌렸어요. 민준 씨는 훤칠한 키에 반듯한 외모, 그리고 어떤 얼어붙은 마음이라도 녹일 수 있을 것 같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재무 상담사로 일하는 그는 스마트하고 신사다웠고 대화에서는 깊이와 야망이 느껴지는 남자였죠.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건 그가 제 외로움을 알아봐주는 듯 했다는 거예요. 은지 씨, 우리의 두 번째 데이트에서 그가 말했어요.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은지 씨는 그냥 예쁜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참 가정적인 여자구나 하고요. 가정적인 여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그의 말은 따뜻한 물줄기처럼 제 안의 차가운 공간을 서서히 채워주었어요. 그는 제 겉모습만이 아닌 제 영혼을, 제 삶의 가장 큰 갈망을 봐준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빠르고 열정적으로 불타올랐어요. 민준 씨는 제 삶에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색채를 입혀주었어요. 예고 없이 꽃다발을 선물했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가 주었으며 병원에서 있었던 제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죠. 저는 처음으로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난생 처음으로 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행복한 시간 속에서 당시에는 그저 성가신 착오라고만 여겼던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는 법률사무소라며 전화가 와서는 제가 서명해야 할 중요한 상속 관련 서류가 있다는 거예요. 상속이라니요? 저 같은 고아에게 상속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 정중히 거절하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민준 씨에게 웃으며 얘기했더니 그 역시 요즘 세상은 하도 흉흉해서 잘한 일이라고 웃어 넘겼어요. 민준 씨의 등장은 너무나 달콤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행복에 겨워 너무 바빴던 나머지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린 성가신 일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죠. 6개월의 연애 끝에 민준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청혼했어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촛불과 장미꽃에 둘러싸여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제 꿈,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제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가족들에게 소개했어요. 민준 씨의 부모님은
인상이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어머님은 제 손을 오랫동안 잡고 계시며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기쁘다고 하셨고, 아버님은 제가 참하고 순해서 조금은 내성적인 자기 아들과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아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했고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의 온기가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빠져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드디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래의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민준 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죠. 그가 금융 전문가였기에 제가 힘들게 일하며 아껴 모은 얼마 안 되는 적금 전부를 그에게 맡겼어요. 내 돈이 곧 그의 돈이고 우리의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돌이켜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에 취해 그 잔잔한 수면 아래 차가운 물살이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거대한 폭풍우가 서서히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저는 제 발로 폭풍의 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결혼식은 따스한 어느 봄날에 열렸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오빠의 손을 잡은 채 제 인생이 드디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제부터는 저에게도 엄마가 생긴 거라고,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버님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아들만 있던 집에 예쁜 딸이 하나 더 늘었다고 기뻐하셨어요. 평생을 혼자였던 저에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값비싼 결혼 선물보다도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첫 나날들은 꿈결처럼 달콤하게 흘러갔어요. 저는 여전히 병원으로 출근했지만 퇴근 후 돌아가는 곳은 더 이상 텅 빈 냉기가 감도는 월세방이 아니었어요. 문을 열면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따뜻한 집이었죠. 오빠는 거의 매일같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고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함께 영화를 보고 미래에 대해, 우리가 낳을 아이들에 대해 소곤거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저는 정말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행복은 실은 너무나도 연약한 유리성 같았어요. 첫 번째 균열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미세하게 시작되어서 저조차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다그칠 정도였죠. 모든 것은 주말의 시댁 가족 식사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결혼 초기 저는 사랑받고 귀여움받는 새 식구, 새며느리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엌에서의 제 위치는 점점 더 명확해져 갔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딸처럼 아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어머님은 이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제 등을 살며시 싱크대 앞으로 밀어 넣으셨죠. 아가, 네가 이제 이 집 맏며느리잖니. 이제부터 이런 일들은 차차 네가 익숙해져야 하는 거란다. 어머님의 입가에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어쩐지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 민준 오빠는 그저 옆에 서서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자기야. 엄마가 평생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으니 이제 자기가 며느리로 왔으니 엄마 일을 돕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 애써 웃으며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바늘에 찔린 것처럼 쿡 하고 아파왔어요. 저는 길고 힘든 병원 야간 근무를 막 마치고 온 참이라 두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잠시라도 소파에 앉아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대신 저는 혼자서 온 가족이 먹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가 끝난 뒤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전부 설거지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빠와 아버님은 거실 소파에 편안히 누워 TV를 보며 큰 소리로 웃었고, 어머님은 과일을 깎으며 그들과 담소를 나누셨어요. 그 누구도 부엌으로 들어와 제게 도움의 손길 한 번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오빠, 나 오늘 사실 너무 피곤했어. 혹시 다음 주말에는 오빠가 부엌을 아주 조금이라도 거들어줄 수 있을까? 그는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피곤하다고? 하지만 은지야, 그건 원래 여자가 할 일이잖아. 자기가 우리 가족을 챙기는 게 곧 오빠를 챙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걸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여자가 할 일,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가슴을 보이지 않게 베고 지나갔어요. 저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책임지는 현대적인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와 그의 가족들 눈에 비친 제 역할은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나 봐요. 남편과 시댁을 위해 존재하는 아내, 며느리, 그리고 묵묵히 희생하는 하녀. 그 후로 다른 위험 신호들이 점점 더 뚜렷한 형태로 제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제 직장 생활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묻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정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취조에 가까운 감시였죠. 이번 달 월급은 얼마 들어왔어? 성과급이나 보너스는 따로 없어?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자기가 초과 근무라도 해서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하지 않겠어? 우리 곧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말이야. 그는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어리석게도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재무 전문가인 그가 돈 관리를 더 잘할 거라는 생각에 제 월급이 들어오는 카드까지 그에게 넘겨주었죠. 하지만 곧 저는 제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새 옷이 필요할 때도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커피 한잔 하고 싶을 때도 저는 일일이 그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밑창이 닫아라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낡은 신발 때문에 출근용으로 신을 새 신발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쇼핑이야? 우리 지금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거 안 보여? 자기가 그렇게 사치스럽게 돈을 펑펑 쓰니까 우리가 돈을 못 모으는 거잖아. 이래서 어느 세월에 집 사고 애 낳겠어. 심장이 밧줄로 꽁꽁 묶이는 것처럼 조여왔어요. 사치라니요? 계절이 바뀌어도 새 옷 한 벌 사는 것조차 망설이고 제 자신을 위해 비싼 물건은 꿈도 꿔본 적 없는 제가 사치스럽다고요? 그 말을 하는 그의 손에는 바로 얼마 전에 바꾼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당장이라도 반박하고 싶었지만 싸늘하게 굳어버린 그의 표정을 본 순간 저는 모든 말을 삼키고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말다툼이 무서웠습니다. 그 말다툼 끝에 찾아올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제가 그토록 간절히 원해서 겨우 손에 넣은 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제 고집 때문에 산산조각 나버릴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 저는 또다시 참는 쪽을 택했습니다. 불안감이 절정에 달했던 것은 시부모님의 첫 제삿날이었습니다. 시댁의 중요한 행사에 제가 온전한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저는 정말 잘해내고 싶었어요. 일부러 하루 휴가를 내고 동이 트기도 전인 일은 새벽부터 시댁으로 달려가 어머님을 도왔습니다. 시장을 보고 수많은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제사상을 차리고 몰려드는 친척들을 대접하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떠난 뒤 산더미 같은 뒷정리를 하는 것까지. 저는 정말이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친척들이 돌아가고 저는 너무나 지쳐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그때 오빠의 고모님 한 분이 다가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아가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참 복스럽고 착한 아이야. 바로 그 옆에 서서 그 말을 듣고 계시던 어머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 그 한마디를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착하긴 한데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외로운 신세니까 제 분수를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안 그래요, 형님?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외로운 신세. 그 단어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그대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제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아픔과 결핍을, 제가 늘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그 약점을 제 가치를 깎아내리고 길들이기 위한 무기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저를 지켜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위로라도 해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으면서도 그저 침묵한 채 제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행복이 아닌 다른 이유로 눈물을 쏟아냈어요. 저는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냐고. 그는 한참 동안이나 침묵하다가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있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뿐이야. 은지야.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 속에 저 혼자만 내버려둔 채 사랑이 넘치는 가족, 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남편. 제가 그토록 바라던 모든 꿈이 제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련했고 이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가정이든 크고 작은 문제는 있는 법이라고,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나는 어떻게든 노력해야만 한다고. 그리고 몇 달 후 오빠는 그런 저에게 제 가치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부동산 투자 기회가 있는데 목돈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제 명의를 이용해 담보대출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돈은 전부 다른 곳에 투자해서 지금 당장 뺄 수가 없어. 그가 말했어요. 그러니 이제 방법은 이것뿐이야. 자기, 오빠만 믿어. 딱 1년만 지나면 투자금의 3배는 벌 수 있어. 그때가 되면 자기도 힘들게 간호사 일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이번만큼은 저도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혹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좀 볼 수 있을까? 그러자 오빠의 표정이 즉시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기는 간호사잖아. 금융이나 투자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자기가 할 일은 그냥 오빠를 믿는 거야. 설마 오빠가 자기를 속이기라도 할 것 같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의 조각까지 모조리 부숴버리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고아 주제에 오빠 같은 남자 만나서 의지할 가족이 생긴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복인 줄 알아야지. 도대체 뭘 더 바라는 건데. 고아. 또다시 그는 제 가장 깊은 상처를 무기처럼 휘둘러 저를 공격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우는 것을 본 그는 더 이상 차갑게 굴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급하게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 미안해, 은지야. 정말 미안해. 오빠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나도 모르게 또 못된 말을 했어. 진심이 아니었어. 알지? 오빠는 자기를 사랑해. 오빠가 지금 하는 모든 건 다 자기에게 더 좋은 삶을 안겨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응? 제발 용서해줘. 그는 제 머리에 수없이 입을 맞추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한심하고 비겁하게도 또다시 그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거짓된 사과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공포심이 남편을 향한 마지막 남은 의심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평생을 꼬박 일해도 다 갚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액의 대출 서류에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은행원은 안타깝다는 건지 한심하다는 건지 모를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비참한 심정으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죠. 은행의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까지도 제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제 미래를 내어주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균열이 가버려 곧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가족이라는 신기루를 그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대출 문제로 크게 다툰 이후 민준 오빠는 변했다. 그는 내가 사랑했던 그 다정하고 자상했던 남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내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전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리고 나에게 하루라도 빨리 더 좋은 삶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조급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더 넓은 집과 우리들의 예쁜 아이들이 함께할 눈부신 미래에 대해 끝없이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또 한 번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다. 나는 그 약속을 믿기로 했다. 이 가정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그 어떤 의심보다도 훨씬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다시 평온했던 원래의 궤도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찾아왔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떠올랐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벅차오르는 행복감에 흐르는 눈물이었다. 드디어 나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기는구나. 우리 사랑의 결실인 작은 생명이 찾아왔구나. 내 인생 가장 큰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민준 오빠 역시 더없이 기뻐하는 듯 보였다. 그는 나를 번쩍 안아 올려 빙글빙글 돌며 내게 세상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입덧이 지독하게 찾아왔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몸은 빠르게 쇠약해져 갔다. 의사는 조산에 위험이 있다며 당장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오직 침대에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그렇게 나는 집안에만 머무르는 창백하고 연약하며 온전히 남편에게만 의지해야 하는 여자가 되었다. 나의 자부심이자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간호사라는 직업도 잠시 내려놓아야만 했다. 매일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오빠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나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내 인생 가장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모든 비극의 마지막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집에 홀로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낯이 익었다. 실례합니다만 은지 씨 맞으십니까? 네, 제가 맞는데요. 누구시죠?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상속 문제로 한번 연락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잊고 있던 기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내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변호사였다.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가 다급하게 막아서며 지극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은지 씨, 제발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고 은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입니다. 제 생각에 은지 씨는 반드시 진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에 나는 차마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마주 앉아 김 변호사는 그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그런 이야기를. 그의 말에 따르면 나의 부모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그분들은 아주 부유한 분들이셨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셨다고 했다. 29년 전 두 분은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당신의 막대한 전 재산, 강남의 수많은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거액의 현금을 유일한 딸인 나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다. 하지만 당시 내가 너무 어렸고 친가 쪽에서 재산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외조 부모님은 나를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나를 보육원에 보내셨던 것이다. 동시에 내가 30살이 되는 날까지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할 신탁을 설정해 두셨다고 했다. 불행히도 외조 부모님마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 김 변호사는 바로 그 유언의 집행을 위임받은 사람이었다. 머릿속이 아찔해졌다. 상속? 부유한 부모님? 사고? 내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고? 내 인생, 나 자신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 그 모든 자격지심과 고통들이 전부 오해였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것은 아직 최악의 사실이 아니었다. 김 변호사는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은지 씨, 제가 오늘 이렇게 기어코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근에 은지 씨의 남편인 민준 씨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었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민준 오빠가요? 거길 왜요? 혼인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은지 씨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은지 씨가 임신 중이라 건강이 좋지 않으니 본인이 대신해서 신탁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는 이 재산의 존재에 대해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다. 어떻게 오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 물론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유언에 따라 오직 은지 씨 본인만이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행동이 저희를 대단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걸 하나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이메일 하나를 열어서 내게 건넸다. 이건 한 거래처에서 저희에게 보내준 이메일입니다. 본인이 민준 씨에게서 실수로 받은 메일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민준 씨가 본인의 어머니에게 보내려던 것 같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화면에는 내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린 차가운 문장들이 떠 있었다. 어머니,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어찌나 순진한지 제가 하는 말은 뭐든지 믿어요. 저를 위해 거액의 대출 서명까지 했다니까요. 요즘 건강도 안 좋아서 통제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걱정 마세요. 그 상속 재산만 손에 넣으면 바로 이혼할 겁니다. 고아의 자식을 어머니의 손주로 삼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요. 우리의 계획은 이제 거의 성공입니다. 고아의 자식을 어머니의 손주로 삼는 일은 태블릿 PC가 손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로 떨어졌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의 사랑, 그의 관심, 그의 청혼, 가족에 대한 꿈. 내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그가 보여주었던 기쁨.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의 일부였다.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하나의 말쓰이였다. 그가 나조차도 존재를 몰랐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 그의 핏줄인 이 아이조차도 그의 눈에는 그저 고아의 자식일 뿐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일격이었다. 그는 나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아이까지 부정했다. 변호사가 언제 돌아갔는지도 몰랐다. 나는 그저 소파 위에 내가 안식처라고 믿었던 이 집 안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우리가 함께 사모았던 아기 옷들을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역겨운 위선 덩어리로 보였다. 나는 울었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내 기구한 운명을 위해 울었고, 내 어리석었던 순진함을 위해 울었고,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친부에게 버림받은 내 불쌍한 아기를 위해 울었다.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눈물이 모두 마른 자리에 다른 감정이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게 피어올랐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냉기, 뼛속까지 사무치는 증오와 분노였다. 따뜻한 미소를 가졌던 그 남자는 내 마음속에서 죽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꿈을 죽인 그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사랑을 갈구하던 선량하고 연약했던 은지는 이제 없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한 명의 엄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전화기 곁으로 걸어갔다. 더 이상 손은 떨리지 않았다. 목소리도 갈라지지 않았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십니까? 저 은지입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 그 상속 재산. 지금 당장 제가 모두 상속받겠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민준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남편의 동정심이나 기다리던 연약한 임산부가 아니었. 고통은 나를 죽이지 못했고 대신 나를 날카로운 무기로 벼려냈다. 뱃속의 아이는 더 이상 나의 약점이 아니었. 그 아이는 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다. 나는 김 변호사와 비밀리에 여러 번 만났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아버지의 사업가적 기질이 내 혈관 속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나는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었고 재산 하나하나를 인계받았으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매일같이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정의 구현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잊혀졌던 나의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집에서 나는 내 인생 최대의 연기를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피곤해 지친 임신한 아내이자 조금은 순진한 며느리였다. 민준 오빠가 집에 돌아오면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회사 생활에 대해 물었다. 그는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여전히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고 가끔씩은 내 배를 어루만지며 우리 아이에 대한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다. 나는 한때 내 심장을 다 바쳐 사랑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내가 직접 불을 붙인 화염 속으로 신나게 뛰어드는 한 마리의 불나방에 불과했다. 그는 나의 모든 미소와 모든 다정한 행동들이 가장 잔인한 복수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마침내 나는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나는 어느 날 저녁
오빠가 즐겁게 TV를 보고 있을 때를 골라 나긋나고 힘없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오빠, 저 요즘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그동안 저를 돌봐주신 아버님, 어머님께 정말 감사해서요. 민준 오빠의 눈이 즉시 반짝였다. 그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내 손을 잡았다. 정말? 뭘 하려고 은지야? 나는 최대한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롯데 호텔에서 온 가족을 위해 아주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제가 가진 마지막 적금을 깨서 모두에게 감사하는 이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오빠 생각은 어때요? 나는 그의 눈에서 비록 찰나였지만 탐욕과 자만심이 스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5성급 호텔에서의 파티. 그의 눈에 비친 바보 같은 내가 내 돈으로 직접 여는 파티. 그는 이제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음이 틀림없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은지야. 그가 소리쳤다. 부모님이 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고모님 댁 식구들도 초대하는 건 어때? 다 같이 기쁨을 나누고 또 내가 얼마나 멋진 아내를 얻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자고. 정확히 내 예상대로였다. 그는 과시하고 싶어 했다. 네. 나는 오직 나만이 그 의미를 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사람이 많을수록 더 즐겁잖아요, 오빠. 그렇게 덫은 완벽하게 놓였다. 운명의 그날 저녁. 롯데호텔의 VIP 룸은 크리스탈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모두 모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진주 목걸이를, 시아버지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계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대한 부유한 친척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능한 아들을 그리고 분수를 아는 며느리인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더 이상 창백하고 지친 은지가 아니었다. 짙은 남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 떠오른 놀라움을 보았지만 그들은 이내 그것이 기쁨과 행복 때문일 거라고 치부해버렸다. 파티가 시작되었다. 나는 효심 깊은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시아버지의 잔에 직접 술을 가득 채워드리며 그의 허풍 섞인 사업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에게는 내가 준비한 진주 머리핀을 선물로 드렸다. 나는 그녀가 급하게 그것을 머리에 꽂고는 친척들에게 달려가 자랑을 늘어놓을 때 그녀의 눈에 비친 숨김없는 탐욕을 보았다. 민준 오빠는 내 옆에 앉아 끊임없이 내 그릇에 음식을 놓아주었고 가끔씩 사랑이 담긴 말들을 속삭였다. 그도 연기하고 있었고 나도 연기하고 있었다. 단 하나의 차이점은 나는 이 연극의 결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는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냈다. 룸 안의 조명이 은은하게 어두워지고 작은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다. 나는 물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일어섰다. 시끄럽던 방 안이 주인공의 연설을 기다리며 조용해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방 안에 가득한 즐겁고 만족스러운 얼굴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고모님, 고모부님, 또 제 남편 민준 씨. 오늘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리 가족에게 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고아에게 항상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신세니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민준 오빠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제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싶어요. 제 과거를 모두 포용할 만큼 당신의 사랑이 크다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그 사랑이 고아의 자식을 이 집안의 손주로 받아들일 만큼은 크지 않았다는 것도요. 민준 오빠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모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도 우리 가족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눌렀다. 내 뒤편, 우리의 거짓된 행복을 담은 사진들이
슬라이드 되던 대형 스크린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 위에는 우리의 웃는 얼굴이 아닌 하얀 배경 위 검고 차가운 이메일의 문장들이 떠 있었다. 어머니, 그 여자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이내 경악의 탄성으로 바뀌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민준 오빠가 썼던 모든 비열한 계획과 경멸적인 단어들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다. 민준 오빠가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VIP 룸의 문이 활짝 열렸다. 김 변호사와 법원 제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안으로 들어서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변호사가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은지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구의진석 건설회장님의 따님이시자 총액 700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이시죠. 김 변호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연회장 한가운데에 내리꽂히는 벼락과도 같았다. 700억, 사기, 재산 압류, 그들이 사는 집. 친척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경멸과 냉대가 가득한 눈으로 민준 오빠의 가족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꾸민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와 고소장을 하나씩 낭독했고 그가 내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을 폭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압류 명령을 선포했다. 시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해버렸다. 시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민준 오빠는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는 내게 기어와 내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공포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은지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정말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제발 우리 아이를 생각해줘.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내 발치에서 비참하게 울부짖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아프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았다. 오직 텅 빈 차가운 공허함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바싹 다가가 아주 작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리도록 속삭였다. 당신 말이 맞아. 나도 내 아이를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바로 그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절대로 당신 같은 아버지를 그리고 이런 가족을 가지고 자라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몸을 바로 세우고 아수라장이 된 방안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저녁 식사는 이걸로 끝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연극은 끝났어요. 현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돌아섰다. 떠나는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당당하고 굳건했다. 그들의 몰락을 확인하기 위해 뒤돌아볼 필요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내 앞에는 이제 내가 온전히 주인인 새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날 연회장의 문을 등지고 걸어 나온 순간 저는 산산조각난 한 가족뿐만 아니라 연약했던 과거의 제 자신까지도 그곳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의 서울 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비로소 온전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불타오르던 복수의 화염은 어느덧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에는 이상할 만큼 고요한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가 일으킨 법적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민준 오빠와 그의 어머니에게는 어떠한 도망칠 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준 오빠는 사기 및 재산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건강과 나이를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동시에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집은 이제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들 주위를 맴돌던 친척들은 이제 전염병을 피하듯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을 통해 전해 듣기로 그 가족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먼 친척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고 여동생 역시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던 그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여 과거 자신들이 제게 안겨주었던 바로 그 경멸의 감각을 고스란히 맛보게 되었습니다. 통쾌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차가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만 느꼈습니다. 연극은 끝났고 모든 배우는
각자에게 마땅한 결말을 받았을 뿐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거짓된 기억으로 가득했던 신혼집을 팔았습니다. 시댁이었던 그 집 또한 처분했습니다. 고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들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제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세상 가장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해주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름을 한 번도 뵙지 못한 아버지의 성함을 따라 진석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저는 제 뿌리와의 연결고리를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운 나뭇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새싹이 기댈 수 있는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는 민준 오빠가 아닌 김 변호사님과 그의 아내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은 제가 아이를 낳는 모든 과정 동안 곁을 지켜주시며 제 아들의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존재,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정의된다는 것을요. 아이를 낳은 후 저는 제 재산의 일부를 의미 있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과거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낡은 사진들을 찾아냈습니다. 사진 속 두 분은 서로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행복한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 분의 묘를 찾아가 하얀 백합 한 다발을 바쳤습니다. 푸른 잔디로 덮인 두 개의 무덤 앞에 서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저 잘 살아왔어요. 부디 편히 잠드세요. 그 순간 제 평생을 짓누르던 고아라는 무거운 짐이 완전히 벗겨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급 외제차를 샀거나 화려한 저택으로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딴 진석과 혜원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제 재단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특히 곧 성인이 되어 시설을 떠나야만 하는 아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유산을 이용해 새로운 장을 열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의 아픔을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께 재단의 이사장직을 부탁드렸습니다.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그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운명으로 엮인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게 함께 나눔과 연민이라는 더 큰 가족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재단의 연례장학금 수여식에서 저는 무대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젊고 빛나는 얼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과거의 저처럼 저마다의 갈망과 두려움을 품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의 눈 속에서 저는 희망의 빛을 봅니다. 맨 앞줄에는 이제는 제법 똘똘한 소년이 된 제 아들 진석이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옆에는 김 변호사님 부부가 자랑스러운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때 행복이란 내 안의 외로운 빈자리를 채워줄 기댈 수 있는 가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걸. 가족이란 절망 속에서 찾아 헤매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선의와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이 직접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작은 아들과 그리고 저 아이들은 제게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자 진석이가 무대 위로 달려와 제게 와락 안겼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몸을 숙여 아들을 품에 가득 안고 아이의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마워 진석아. 엄마도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단다. 아들의 품 안에서 저는 마침내 저의 진정한 가족을 찾았습니다. 비록 작지만 수많은 다른 삶들을 보듬어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가족을 말입니다.